네,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빅데이터 단어 뜻은 참 쉬운데, 사전적 의미는 쉬운데 그 실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터널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은 바로 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SNS 컨설턴트이신 유승찬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뵈시죠. 빅데이터는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약 10억 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매일 3억 건의 액티브가 일어나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하루 4억 건이 포스팅되죠. 유튜브 동영상은 초당 1시간 분량이 업로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CCTV 정보도 엄청나겠죠. 빅데이터 때문에 전 세계 이 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정보 부족의 시대에는 보통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가까운 조사가 가능한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샘플링의 오류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존의 학문적 가설들이 위기에 빠졌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긴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했어요. KT의 그 전화 사용 기록, 발신지와 수신지, 신용카드 이용 기록, 택시에 보면 승하차 정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심야버스 노선을, 이제 선거와 정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됐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임은 과학이고 정치는 그 과학 이면이 어떤 것이라고 보는데, 데이터도 안 봤죠 우리나라는. 보수들은 나름대로 이 전통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야당은 선거 임박할 때까지 후보가 안 정해지니까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될지조차 감이 없었던 거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의 컨셉은 공부합시다입니다. 공부합시다. 네. 자, 공부해야 되는 항목은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좀 생경한 단어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이 개념이. 그렇죠.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되기 시작한 건 불과 한 2년쯤 됐고요. 네. 물론 그 이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나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되고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가 저 같은 경우 되게 생경한데 제가 무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시대적 추세에 맞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네. 빠른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앱스토어. 좀 플랫폼 기차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네. 플랫폼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행한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양이 급증하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시스템인데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오바마 선거에서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지금은 출판사에도 빅데이터라는 말을 붙이면 책이 잘 팔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대중적 관심사가 상당히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는 디지털 세상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일단 줄로 너무 후딱후딱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다 영어예요. 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빅데이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불만을 갖지 마시고. 이건 불평이에요.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빅데이터는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정의하기로는, 뭐 저도 이런 정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의대로 사실 해석되지도 않고 정의를 내려봤자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규모, 속도, 다양성 측면에서 거대한 데이터, 새롭게 생성되기 시작한 거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3V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싫어하는데 뭐 규모는 볼륨이고, 속도, 벨로시티, 뭐 이 다양성, 버라이어티, 뭐 이런 3V의 이제 복잡함, 그 다음에 밸류, 여기서 가치를 뽑아내야 된다. 뭐 이것까지 포함해서 뭐 광의의 빅데이터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빅데이터가 무식하니까 무식한 수준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빅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공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들락거리는 SNS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그 데이터
한데 그 축적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 이제 그 소셜 미디어 SN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약 10억 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하루에 3억 건의 액티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와. 매일 3억 건 액티브가 일어나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하루 4억 건이 그 포스팅되죠. 예. 하루 4억 건이니까 뭐 상상을 할 수 없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적 규모에서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 세계적 예, 규모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은 이 초당 1시간 분량이 업로드가 됩니다. 매 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 데이터인데 이것도 사실은 빅데이터 개념으로 보면 작은 거예요. 그것도 작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CCTV를 저장을 못했어요. 저장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 CCTV 영상을 다 저장을 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CCTV 정보 또 엄청나겠죠. 예. 그리고 뭐 다양합니다. 지금은 그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그 버스 엔진에 센서를 답니다. 네. 버스 엔진에 센서를 달아서 엔진이 보내는 이 신호를 데이터로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럼 이 무슨 버스가 말씀이세요? 엔진이 무슨 신호를 보내요? 뭐 엔진의 파장과 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진이 고장이 나는 걸 예측하는 거죠.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가령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예. 공공버스에 전부 이 센서를 달아서 예. 이 가령 엔진 오일을 언제 교체할지 예.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냥 예. 엔진 오일이 실제로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는 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엔진 오일을 언제 교체할지를 이 파장을 통해서 예측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줄이고 있고요. 심지어 그러면 이제 그 사고까지 개념이 예방할 수 있는. 예. 옛날에 제가 어디선가 뉴스에서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 칩을 내장을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주치의 개념의 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 사람의 심박수라든지 뭐 혈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전송이 되면서 예. 일상적으로 이 사람의 건강에 관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미 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당뇨나 혈압이나 이거는 이미 상용화돼 네. 있고요. 의학계에서 나오는 그 무수한 바이탈 사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분석을 하면 예. 실제로 그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하나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의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요. 예, 의학인데 이게 예. 이 캐롤린 맥그리거라는 캐나다 공대 교수가 있어요. 여자 네. 교수인데요. 예, 예. 이분이 그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데 미숙아 상태로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신생아실에 보면 이제 미숙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인큐베이터 있고. 그렇죠. 예. 이 미숙아실의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보통 4명 중에 3명이 사망한다고 예. 알려져 있었는데 이 미숙아들이 감염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때는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 경보를 울릴 만한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간호사들의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바이탈 신호를 그 찾는 바이탈 건가요? 신호 전체를 그러니까 신생아당 수천만 건의 바이탈 신호들을 분석해서 예. 어떤 상태면 그 얘가 위험에 빠질 것인지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직감으로 아는 것보다 최소 24시간 먼저 예.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해서 어. 생존율을 급격하게 높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 빅데이터 활용 문제가 이미 그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학뿐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한번 SNS 공간에서 한번 그 정치 사회적인 의제로 만약에 좁혀서 뉴스의 세계로 한번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이 포털 이런데 보면은 특정 뉴스 밑에 달리잖아요. 댓글이. 이 뉴스를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받고 예. 어떤 연령대와 어떤 성별이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저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일정하게 이 빅데이터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런 그 범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뭐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때문에 그 전 세계 이 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이제 그 정보 부족의 시대에는 보통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뭐 샘플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일반화하는 과정들을 가져왔는데 그 자연과학자들은 뭐 그 실험을 했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전체에 가까운 조사가 가능한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네. 이 샘플링의 오류들이 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기존의 학문적 가설들이 위기에 빠졌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뉴스 검색을 하는데 주로 어떤 류의 뉴스를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검색을 하는지. 예. 그다음에 어떤 B라는 사람이 트윗인가 하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는지 이것이 한데 집적이 되다 보면 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은 거기서 분류가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이제 네.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는 패턴만으로도 예.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의 86%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럼- 사람의 성적 정체성 예. 그리고 그 상품 구매 취향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가치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구글보다 더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그 이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아니 그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양이 예, 그러니까 예, 예. 행위가 일어나는 예. 이 빈도수가 지금은 구글을 앞질렀는데 아 예. 페이스북이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할 때 63억 달러인가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회사 가치가. 네, 회사 가치가 예. 상장하기 전에. 근데 상장할 때 1,040억 달러인가,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1,000억 달러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말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집적돼 있는 빅데이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뭐 마케터나 예.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페이스북의 가치는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학 연구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그럼 관계망들을 분석해서 뭐 정치 활용한다거나 이건 오바마가 했던 일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느 지역에서 보고 이런 건 이제 위치 정보 때문에 다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여론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담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에는. 예. 담벼락에 있는 정보를 마음대로 꺼내가도 되느냐 마느냐의 이 사생활 침해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건데요. 네.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무엇을 검색을 했고 어떤 뉴스를 읽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 나쁘거든요. 아 그렇죠. 기분이 나쁘면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브라더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이제 그 사생활 문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그렇죠. 그 기존에는 사생활이었던 정보가 예. 사생활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어떤 예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심야버스 노선을 만드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해라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 과학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 여기가 맞아라고 우기면 그냥 거기가 맞는 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서울시가 KT의 그 전화 사용 기록 발신지와 수신지 네. 이 기록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 기록 가령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됐고 이 신용카드의 명세소 배송지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택시에 보면 승하차 정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심야버스 노선을 정했는데 개인이 쓴 신용카드 정보 기록은 사생활이지만 네. 이것이 공공 목적에 이용될 때 이미 이건 사생활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참 모호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 굉장히 연구를 예.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사실은 사생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것도 자신의 정책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사회적인 근데 의사 그게 표현인데 직접되니까 사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적 그렇죠. 성향과 뭐 성적 정체성까지 다 드러나 버리니까. 네. 그래서 사생활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빨리 논의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런 사생활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령 어디 포털이나 뭐 이메일 계정 하나 열려고 해도 우리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그렇죠. 거기 읽어보지도 않는 정보 동의서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여기 굉장히 약관. 많아요. 근데 거의 안 읽어보잖아요. 그 읽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예. 동의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동의를 할 수밖에 예, 예, 없잖아요. 내가 예.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사생활에 대한 책임을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게 2차적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사생활이 아니었던 것이 사생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예. 책임을 지게 하는 정보 이용에 대한 그 새로운 법률도 필요하고요.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예. 사생활 보호 문제는 앞으로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4억 건이 업로드가 되는데 예. 이 어마어마한 양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올렸느냐, 어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떤 그 담벼락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느냐는 다 익명화되는 거고, 네. 그잖아요. 4억 분의 1이 되니까 설마 그것까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그러면 김종배가 매일 어떤 그 글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계속 업로드를 했고 어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주로 어떤 사람의 페이스북을 주로 찾아 들어갔고 네. 거기서 어떤 류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네. 타겟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트위터 같은데 글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글을 안 올리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노출이 안 되냐면. 아니 자기가 글을 올리는 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냥 아마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예. 아마존은 원래 책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리뷰어들 있잖아요. 이렇게 출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 평론가들이 있는데 예. 리뷰어들을 세팅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책을 골라서 추천을 하게 했어요. 예. 근데 어떤 인공지능 학자가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 인공지능을 연구한 예. 이름도 그레그 린던인가 하는 예. 친구가 와가지고 이 아마존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구매했고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 얼마간을 머물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지나갔고 또 예. 얼마간을 머물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매 패턴, 상품 구매 패턴과 다른 사람들의 이 연결성, 상관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상품 추천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베조스 같은 분은 당연히 이게 더 이 매출이 잘 오르니까 리뷰어들을 당장 해고했고요. 그래서 이 상품 판매 디지털의 문제라니까, 이게. 알고리즘으로 예. 이 아마존이 약 35%의 매출 신장을 기록을 해요. 예. 그러니 어떤 경영자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상품을 구매한 것,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에 머무른 것도 다 그분들은 체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상품을 추천하는데 그럼 과연 이건 사생활이냐? 네. 그 사람한테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미국에서는 돼야 어떻게 좀 되겠죠. 교통 정리가 됐습니까? 이야기가?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지금 미국의 가장 선도적인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됐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입니까? 그럼요. 이거는 그 사생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부터 예. 이건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4년이 안 됐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이폰에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던 네. 거니까. 네. 예.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4년밖에 안 걸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사실은. 근데 예.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세상의 변화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네. 손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약 25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 25억 명이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이 연결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25억 명이 매 순간 24시간 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 이렇게 만들어낸 이 새로운 데이터의 세상이 세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고 예. 그것과 더불어 이제 여기에서 결부되는 사생활 보호 문제나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까지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긍정성 혹은 부정성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요즘에 강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라이버시 is dead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생활은 죽었다. 무서운 말을. 사생활이 예. 없는 세상에 다시 재설계되고 있다 세상이. 빅브라더가 맞다니까. 그리고 예. the age of privacy over. 그러니까 사생활이 끝난 세대.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인터넷 이후에 태어난 세대, 예. 인터넷이 존재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 잔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재밌는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살게 되는데 하나는 리얼 네임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쓰는 이름과 버추얼 네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리얼 네임보다 버추얼 네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자기의 존재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러면 이제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 적어도 지금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청소년기에는 이 일탈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는 반항. 근데 보통은 이제 가족의 기억 속에 있죠. 그 일탈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일탈조차도. 그렇죠. 그러면 그 성인이 돼서 무슨 일을 할 때 낙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청소년기에 한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죠.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미성년 시기에 디지털 흔적을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합의가 돼 나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상당히 폭발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그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좀 아마 공론화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 빅데이터에 한번 긍정성으로 한번 가보죠.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유튜브를 말씀을 하셨는데 1초에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업로드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보느냐도 이제 그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그 빅데이터 범위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거를 또 알아내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유튜브나 다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나라도 속여서 해도 되고 근데 속인다고 속여지지 않죠. 그 IP가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잘 알고 어느 지역에서 이걸 보고 있는지 다 아니까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알려고 맘만 먹으면.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빅데이터의 긍정성 이런 것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제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구글이 자리 잡지 못한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 한국하고 중국인데요. 물론 북한도 있겠네요. 북한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구글이 2009년에 이제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이 스페인 독감처럼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뭐 치료제도 없고 막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공포를 퍼뜨리기 몇 주 전에 구글에 있는 2명의 연구원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구글의 독감 예측 프로젝트였어요. 구글에서 독감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가령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물가도 그렇고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보건당국에서 그 의사들 지정 병원을 정해놓고 이런 환자가 오면 보고해라, 그죠? 혹은 전화를 하고 팩스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집계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한 2주쯤 걸리죠, 그게. 빨리 해도. 그러니까 관료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한 2주 걸리는데 전염병은 전염병의 특성상 2주면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잖아요. 게임 끝일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글은 뭘 했냐면 그 독감에 관련된 언어를 검색을 하잖아요, 구글은. 구글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가 하루에 30억 개인데요. 이 중에서 독감 관련성들을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모든 자료, 수십 년치 자료와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은 이제 기침이 나온다 하면은 내가 기침을 하면 기침이 좀 약간 뭐한데 해서 검색을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뭐 아스피린을 검색할 수도 있고 이걸 다 모으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수십 년치를 비교해서 4억 5천만 번의 수학적 모델을 검토를 해요. 4억 5천만 번의 애들이. 그래서 독감을 예측할 수 있는 45개의 단어를 찾아냅니다. 그럼 이 45개의 단어를 찾으면 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독감에 관련된 검색이 시작이 돼서 이게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정확도가 약 97% 예. 질병관리본부하고 예. 일치했다 그래요. 예.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그렇게 해서 2주 후에 발표하는데 구글은 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그걸 수집하는 예산을 거의 줄이고 구글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글이 지금은 전 세계 구글의 의미 있는 검색이 일어나는 전 세계 국가에 이 독감 예측 지수를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죠. 구글.org에서. 무료로?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유료로 가기 위한 맛배기 아닙니까 혹시? 물론 아마 유료 모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건당국에서 예. 좀 더 깊은 자료를 내놔라. 예. 이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좀 돈 좀 줘봐 이렇게 되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예들이 이제 이 굉장히 긍정적인 예들,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의 징후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 네. 그럼 물가에서 디플레이션 징후를 알아내는 예. 네, 물가도 똑같아요. 노동통계국에서 가령 8만 개의 상품을 정해놓고 이거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전화도 조사하고 방문도 하고 매장에 가서 뭐 팩스도 받고 해가지고 발표하면 이거는 2주보다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물가. 예, 예. 그래서 겨우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MIT 공대 교수들이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다 해서 뭐 당연히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물가 관련 상품들을 정해놓고 예. 뭐 수십만 개의 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회사에서는 그 디플레이션 징후를 굉장히 조기에 감지를 했다 그래요. 그 지금은 거의 약 그 250억 개 관련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이 뭐 디사이드닷컴이나 뭐 프라이스스태츠닷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투자사들은 다 여기에 물가 정보들을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완전 시장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완전 근본적인 대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개연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가령 카드 회사들은 어디에 직면해 있냐면 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 가령 카드 수수료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네네. 삼성카드 같은 네네. 경우도 굉장히 경영 상태가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때문에 악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가령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750억 건의 거래 정보를 분석하는데 네. 옛날 같은 분석 방법으로 한 2년쯤 걸렸다 그래요. 예. 그럼 2년 뒤에는 뭐 달라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빠르면 13분 안에 분석이 가능하대요. 어이구. 예. 그래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데이터 판매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그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마케팅 정보를 파는 거군요. 그렇죠. 예. 카드 이용 그 그리고 구매 결과를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것들을 오. 저장 용량과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고객이 이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갖고 분석을 해서 그렇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그쪽으로 창출한다 카드사가. 예. 그게 지금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거는 우리 이게 기존의 작은 데이터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네. 그 거시적 통찰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영역까지 이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그게 과학적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 그 영역으로 선거 전략으로 한번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요. 이 선거 전략을 짜는데도 빅데이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어떤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성별로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뉴스 검색이나 이런 데서 주로 어느 쪽에 집중을 했는가 그걸 본다면 맞춤형 공약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는 거겠고 또 설득 포인트를 지역별로 달리 잡아갈 수도 있는 거겠고 이게 오바마 같은 경우가 이걸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워싱턴 포스트의 댄 발츠라는 정치 전문 기자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선거 분석서를 써가지고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과거와 미래가 대충돌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선거와 정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됐다. 선거와 정치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임은 과학이고 정치는 그
과학 이면이 어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앞으로 선거를 잘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다. 아. 이것이 지금 이 공화당의 급격한 후퇴. 예. 원래 미국도 공화당이 메이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전통적으로. 예, 예. 근데 2012년 선거를 계기로 이제 이 메이저 자리를 민주당한테 넘겨준 거를 공화당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귀동량을 한 결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LA에 가서 오바마가 그 선거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데 주 타겟이 예를 들어서 40대 여성들이었고, 자 그러면 40대 여성들이 배우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 예. 조지 클루니를 좋아하더라. 예. 그다음에 음료를 뭐를 좋아하냐? 펩시 콜라냐? 페퍼민트냐? 페퍼민트더라. 네. 이런 게 빅데이터 분석이 돼가지고 행사장에 페퍼민트 깔고 네. 조지 클루니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모금액이 2배로 뛰었다든가 뭐 제가 이런 귀동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제 아, 그게 활용을 초보적인 한 겁니까? 거고요. 예. 예, 그렇죠. 그 정도는 정말 기존 데이터 분석으로도 오, 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오바마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의 테크놀로지 필드 오피스라는 야전 기술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오, 예. 여기는 기자들이 근처에도 못 왔어요. 그냥 거기에 300명의 그 비정치 전문가들 예. 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부터 분석가 뭐 등등이 모여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그 오바마는 이제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일각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예. 뿔이 하나 달린 뭐 하나로 통합한다 이거였어요.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프로젝트를 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로젝트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선거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선거운동원이 이걸 정말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제 통합돼서 이제 예. 빅데이터 선거를 치렀는데 예. 가령 같은 집에 사는 부부가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 다른 내용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예. 가령 이 남편은 가령 공화당도 찍다가 민주당도 찍는 사람이고 부인은 뭐 민주당 지지자인데 뭐 투표를 잘 안 하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니까 예. 그 가정에 아이가 몇 살인지 그냥 아이가 유치원을 갈 때 되면 유아 정책, 유아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가 이메일로 가고 오. 뭐 그게 주로 그 이메일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만 10,000번 이상을 거쳤고요. 예. 그 같은 날 보내는 이메일의 종류가 예. 많게는 600가지까지 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분류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선거를 하면서 통합한 유권자 데이터가 1억 6천만 개. 예. 1억 6천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 그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목표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얘기해놓고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뭐 그 10년 전에 카드를 어디다 썼는지 기억할 방법이 없는데 한 달 전 것도 뭐 빅데이터는 내역서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구매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맥주를 뭘 마시는지에 따라서도 이 사람 성향을 파악하게 됐고, 뭐 자동차 사용,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 사람의 설득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예. 그걸 다시 메시지 전략에 활용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뭐 태평양 건너 미국 얘기하지 말고요. 지난해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 전략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후보 뭐 진영에서? 데이터도 안 봤죠,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는 데이터도 안 고사하고. 아니 데이터는 있었는데 안 본 겁니까? 보수들은 나름대로 이 전통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야당은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유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뭐 단일화 국면 뭐 때문에. 선거 예. 임박할 때까지 후보가 안 정해지니까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될지조차 네. 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봤다고는 저는 뭐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예. 그냥 감으로 때린 겁니까? 속칭? 제가 볼 때는 뭐 그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FGI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포커스 그룹 예, 인터뷰 이런 거 예, 해서 예, 선거 예. 전략 세우기 전에 예. 뭐 지역별, 세대별 뭐 요구 사항들을 들어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당 그것도 정밀하게 진행을 안 했고요. 진행을 했더라도 이게 선거 전략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이라는 게 거의 없었군요. 네, 반대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거기 네. 후보가 일찍 정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 수립이 되게 그러니까 이 가령 서울시장 선거 6.2 지방선거하고 서울시장 끝나고 나서 네. 새누리당은 상당한 반응성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거는 반응성 있는 집단이 이긴다고 보는데 반응성이 있어야 반응성이 뛰어나야
그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고 두 가지였다고 봐요. 저는 그게 하나는 뭐 복지나 경제민주 어젠다를 선거의 전면에 등장시킨 거와 그 다음에 아주 그 공세적인 SNS 전략을 수립했다. 뭐 이것이 나는 그 선거에서 얻은 교훈이었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예,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일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11년이죠.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지만 이제 지고. 근데 그 졌던 이유 중에 SNS 위력이 상당히 컸다. 예, 그 선거는 SNS 선거였다.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SNS는 이른바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SNS 그 트윗 공간으로 대거 몰려들었고, 그러면 이른바 성향상 진보와 보수가 균형점을 이뤘다.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예. 4.11 총선부터 대선까지 그 선거 시기에는 네. 여전히 뭐 트위터나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진보 성향의 그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훨씬 많은데 예.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그 선거는 어쨌든 이 프레임 전략이라는 걸 쓰잖아요. 어떤 얘기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프레임 전략을 쓰는데 이른바 진보는 너무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전략이 구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보수들이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보의 분열성을. 그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 가령 그 4.11 총선 당시에는 반 MB 프레임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제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이름도 바꾸고 뭐 색깔도 바꾸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SNS상에서 4.11 총선 초창기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강정 사태와 네. FTA였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공교롭게 이 두 가지는 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관되는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 MB 이슈는 희석화되고 그래서 강정이 왜 공사를 강행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그러면 SNS에 존재하는 모든 진보 이 스피커들은 거기에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야당은 그럴 능력도 없고 사실은 지금 분석이라면 배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자 그러면 강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서 공사를 강행하고 진보 쪽에 이른바 스피커들이 그쪽을 하면은 오히려 MB 프레임이 아니라 노무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략이 깔려 있었다라는 예를 겁니까? 들어서 저는 뭐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선거라는 건 아주 이 단기간에 누가 표를 더 많이 얻는가 이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프레임을 내세워야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하죠. 그러면 이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을 유지하는 가령 이를테면 오바마는 이걸 슈퍼 데스크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 다 예측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쉽게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걸 예측했기 때문에 오바마는 슈퍼 데스크라는 걸 두고 이거를 정말 엄격하게 어젠다 통제를 해나가요. 근데 우리 야당이 그럴 능력이 없는 동안은 이 야당의 프레임을 깨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속성상. 그러면 보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바마식의 슈퍼 데스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전략팀들과의 교류도 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어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프레임을 이쪽으로 짜가자, 의제를 이쪽으로 해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파워 트위터리안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민주당에 꼭 그걸 따를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제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우리 야당은 민주주의의 그 핵심이 선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가령 선거라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해서 자기 정책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이기는데 굉장히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아니 선거를 이기려고 집중을 안 한다라는 말이 감이 안 오는데 지금 그 말씀은 예. 능력이 없어서 전략을 잘못 짰다라는 말씀의 우회적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죠. 네. 이 야당은.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옳은 것을 이 어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가령 그러니까 선거를 져놓고 이제 또 주장하잖아요. 네. 선거를 이겨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예, 예. 다음 선거 가면 또 그런 것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우려가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선거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선거가 정치와 다르다. 가령 예, 예. 정치에서 늘 주장하던 옳은 얘기를 하는 것과 선거를 하는 행위는 좀 다른 행위라는 걸 이해해야 지금 그 말씀은 과학적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A에 가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위론에 입각해서 B를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가령 뭐 이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령 대북 정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선거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저는 뭐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가령 대북 정책에 대한 그거를 안 하고 중도 혹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예. 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여전히 저는 뭐 그런 안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보수 진영에서는 늘 유효한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그럼 민주당은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지. 가령 햇볕 정책은 가령 파트너가 가령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이었을 때는 이게 뭐 가능한 모델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국민들이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네. 지도력도 검증이 안 됐고. 예. 그러면 대북 정책이라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파트너의 변화에 따라서 재설계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심이 돼야지 예. 우리가 과거에 햇볕 정책을 했다고 지금도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든가 인식의 수준이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대중 영합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대북 정책을 가령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가 있는 거죠. 대중 영합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그 옳음을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옳음은 실현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선거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과학적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요. 네. 우리 그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선거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선거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이쪽으로 짜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당시 그 대선 캠프나 이런 쪽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런데 얘기는 많이 나눠봤고요. 이게 캠페인도 뭐. 근데 캠프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그렇죠. 반응이었습니까? 예, 대체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사실 뭐 미숙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미숙한 측면이 있었고. 빅데이터란 개념을 알고 있던가요? 아니죠. 예. 아예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어느 캠프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을 테드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빅데이터보다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정치 정당뿐이 아니라 뭐 여기 난 뭐 오마이뉴스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뭐 서울시나 공공부문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보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령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부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 어떻게 진행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실제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니어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원 중에 시니어,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수 그룹 중에 시니어, 뭐 이 시니어 그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니 뭐 스마트폰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불과 4년 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같은 경우는 야당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뭔지도 이걸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그 절박성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선거 얘기하다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 기간이 되면 완전히 대목을 만나는 게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빅데이터 활용이 만약에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 샘플 조사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샘플 조사의 전형이죠. 퇴출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이제 그래서 예. 그 빅데이터는 예. 여론조사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제입니까?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점에서요? 그 여론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 가운데 하나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네이트 실버라는 아주 괴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혹시 영화 머니볼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기존에 감으로 선수를 뽑던 사람들을 제치고 이 통계학자가 들어와 가지고 예. 이 팀을 바꾸잖아요. 예.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도 야구 데이터 과학자 출신인데 예, 예, 예. 이분이 이제 정치 예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거 예측을.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 데이터, 그러니까 가령 수십 년 동안 여론조사 데이터와 데이터의 편차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별 조사와 데이터의 편차, 예. 그리고 지금 조사 예. 여기에 그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 예측을 했는데 100% 맞췄습니다. 오. 그 이 드류 린저라는 교수하고 둘이 드류 린저 교수는 6월 달에 예. 11월 선거 결과를 6월 달에 예. 그 주까지 다 그러니까 332석을 확보해서 오바마가 당선된다는 거를 6월 달에 예측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지금 사실 여론조사는 특히 지금 같은 일상 시기에 하는 여론조사는 일단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7%, 8%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의 응답률이 문재인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의 응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오차율이 가령 뭐 플러스 마이너스 7% 그러면 네. 응답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있잖아요. 여론조사 과연 의미 있는 조사인가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은 이 데이터 자체가 뭘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분석할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훈련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돼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지금 생성이 되고 분석을 있는데. 하려면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러려면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 빅데이터는 아주 전형적인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분석 말씀하신 틀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가령 이 일단 통계과학자가 있어야 되고 지금 통계학자들은 잘 나갑니다. 어쨌든 응용 통계학자들은 왜냐하면 예. 조금 있다가 정부 데이터 문제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선거에서 중요할 것 같고 그 통계학자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그래도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래프로라도 그렇죠. 만든다든지. 그걸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정보를 그래픽화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그다음에 이거를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 그렇죠. 이 네 개의 요소가 공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 빅데이터는 분석은 데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빅데이터는. 가령 우리가 통계학에서 쓰기 위해서 정치된 데이터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쌓여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 사회과학 분야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뭐 굉장히 논의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학들은 학과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네. 데이터 과학자와 분석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막 10개월 석사 코스 막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석사 코스가 10개월이에요? 뉴욕 타임즈가 그랬어요. 한 15만 명 향후 5년간 미국의 15만 명의 데이터 과학자와 150만 명의 데이터 마이너라고 데이터에서 뭘 캐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 마이너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대학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이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몇 개의 특히 이제 공과대학 쪽에서 좀 네.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데 예.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얘기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가치 있는 데이터, 뭐 정보 시대의 석유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걸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이걸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부 데이터 공개에서 제일 앞섰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예. 2008년 1월 달에 이 공문을 내려보내 오바마가 예.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라.
아, 국민 앞에 다 네. 무상으로. 네. 예. 이게 오픈 데이터 정책을 처음 밝힌 거죠. 예. 그리고서 영국 정부가 오픈 데이터 운동을 시작을 해요. 아, 그 이후에 예. 영국은 미국이 하면 잘 따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 전 수상이 푸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예. 아무튼 뭐 거의 이런 건 좋은 거죠. 아무튼 그리고서 이제 EU가 이걸 선언을 하죠. 오픈 데이터 운동을. 그러자 급기야 올해 그 북아일랜드에서 G8 서밋이 있었는데 여기서 오픈 데이터 헌장이 발표를 합니다. G8 정상들이 그 데이터 공개 원칙을 발표해요. 그래서 뭐 5원칙을 발표하는데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가령 사생활 침해나 국가 안보가 아닌 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원칙.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누구나 접근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한다는 원칙. 데이터가 뭐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으면 사실 공개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거 공개해봐서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원칙, 뭐 해서 5개의 원칙을 발표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 날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발표하면서 오픈 데이터를 선언을 해요. 공개하겠답니까? 네, 정부가 기존에는 약 41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거를 1억 개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생성 즉시 공개하겠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각종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분석되고 정리된 데이터지만 그렇죠. 그건 통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이 된 데이터인 거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선언한 것은 원 데이터 소스가 되는 이거 그렇죠. 전부 다 공개하겠다. 원 데이터를 다 공개하겠다. 가령 4대강 입찰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까지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생성 즉시 공개한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정부 3.0 아니고 그래서 이게 G8 서밋에 비추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서 간극이 지금 느껴지는 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특히 언론사도 그렇고 정부의 정보 공개 청구를 많이 해요. 근데 퇴짜 맞는 경우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그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조치인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러니까 저는 저는 사실은 아무도 안 알아줘서 제가 말을 뭐 칼럼도 쓰고 그랬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건 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오랜 기간 포럼도 했고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정리된 안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 3.0 발표 안에 보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정부 차원의 통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축, 그다음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뭐 이런 안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한 발표문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녕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것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안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말 이 오픈 데이터는 이 개방과 공유라는 정말 철학이 있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싫어하는 집단들이 많아요. 당장 관료가 싫어하죠. 관료와 그다음에 이 특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이익을 누려왔던 특권 세력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언론사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민운동이 결합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건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체크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더 웃겼던 코미디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그냥 뭐 어디 특히 이제 지금 새누리당 여당이 잡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오픈 데이터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정부 3.0 발표 이후에. 그럼 다 모르시죠? 사람들이 이 국정원 이슈 때문에 다 가려가지고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숨어버렸는데 지방정부도 이번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의 데이터 공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령. 근데 지금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진짜로 할지가 일단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데 할 수 있도록 저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순간 단지 보수는 아니다. 그분은 좀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갖고 계신 리더고 그거는 말 그대로 행정의 100% 투명성 이걸 추구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였어요. 유승찬 대표도 기자 출신이시죠.
자, 언론사 같은 경우 언론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주된 이유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정부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언론사라는 힘을 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잖아요. 정보 라인 근데 뭐 지금 이런 게 있는 지금 거죠. 박근혜 정부가 했던 오픈 데이터 해서 모든 걸 다 공개를 해버린다면 언론사 같은 경우가 엄청난 입지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언론사는 뭐 이미 이제 그 상태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이거 이제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의 그 2009년에 오바마가 그 백악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보도 자료를 예.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언론사에 가는 것과 언론사에 가는 동시에 페이스북과 뭐 이 이메일과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공개하면서 네. 모든 국민이 기자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선언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 이거 표절인데? 그러니까 가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 이 데이터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뉴욕시 블룸버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데이터 공개 법안을 뉴욕 주 법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앱 개발자 대회를 합니다. 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 이 어떤 걸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 거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면 서울 버스 같은 그런 왜 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아,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어떤 책, 특정한 주제의 책을 쓰고 싶은데 책을 쓰려면 이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네. 그럼 만약에 정부가 진짜 오픈 데이터를 그 추구를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한다면 예. 이제 거기 노다지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노다지를 캐낼 방법이 없는 그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분석가가 없고 분석을 대행해주는 회사, 업체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역시 감이 빠르신데 그쪽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에는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데이터를 중개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가 가령 매년 1억 건을 공개를 한다고 치면 1억 건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여기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가 이건 기존 통계학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예.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 정부 프로젝트나 이런 게 오면 기존 통계학 교수랑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철학적으로 보면 기존 과학은 인과관계, 인과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병원 가면 의사가 원인을 아는 병이 10%도 안 되잖아요. 다 바이러스 때문이고 뭐 스트레스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빅데이터는 인과성을 무시해요. 데이터 간의 상관성에서 가치를 찾아내요. 자, 하나 더 여쭤볼게.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국민 앞에 공개를 한다고 치죠. 네. 될지 안 될지 좀 봐야겠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카드사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그들은 그걸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뭐냐면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갖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말 그대로 자본의 집중, 그러니까 기술의 독점 단계에서 넘어가서 정보의 독점이 불러올 수 있는 폐해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딱 갈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네.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이제 빅데이터 문제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니까 가령 카드사들은 카드 정보를 분석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않겠죠. 사실은 그러겠죠.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 분석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이 공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말 것인지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즈니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만큼 앞서가 있는데 우리가 뒤처져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무슨 이 뭐 실명제나 인터넷 실명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데이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은 오바마의 그 빅데이터 캠페인이 가능했던 게 미국엔 데이터 판매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미 예. 이거를 막을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키면서 이 합의된 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이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포탈이 축적해 놓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포탈이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축적한 게 아니라
포털에 회원 가입을 했던 네티즌 한 사람들의 그 발자취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은 네티즌일 수가 있는 거고 카드사 같은 경우도 카드 가입자이니까 포털이나 카드사가 그 축적하고 있는 정보의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유. 그러니까 니네가 독점하지 말고 만약에 그 하면은 오픈을 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포털이 축적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네. 문을 여는 이것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공유해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도 오픈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구글이 막 우리 그만할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석 솔루션까지 무상으로 줍니까? 예, 지금 이미 구글 가면 예, 그걸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는 참 그 구글이 별 영향력이 없어서 사실 참 구글이 그렇게 하는 게 이걸 네이버가 하면 사실은 그게 되게 요긴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네이버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예. 근데 구글이 공개라도 우리한테는 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네이버는요? 공개할 뭐 기미가 네이버는 없습니까? 아직 뭐 만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데이터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포털들이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그렇게 정교하게 가령 뭐 야후나 지금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빅데이터 이미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그 예산도 투여하고 이 연구 결과들도 축적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아직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시대에 뒤처진 게 저만은 아니었군요. 빅데이터에 좀 관한 한.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 한국 IT는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뭐 1, 2위를 다투는데 네. 그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그거는 굉장히 좀 뒤처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잠깐 뭐 이제 그 사생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에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 빅데이터가 잘못된 빅브라더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 여지 이걸 있죠.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재사용할 때 그렇죠. 문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재사용할 것이냐는 그렇죠. 문제가 늘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첫 번째는 데이터가 공개되면 네. 사실 데이터가 이 수집되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방과 공유라는 하나의 그 큰 틀 안에서 이 빅데이터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국민에 의한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그 추상적인 믿음은 일단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를 독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예. 그 가령 미국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 바디랭귀지나 그 사람의 뭐 표정 뭐 이런 몸이 내는 생체 리듬 바이탈 신호를 갖고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정말로 이 개인의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듣던 것도 정반대로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오픈 데이터를 뭐 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또 정반대의 경우로 민간 뭐 포털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데 집적돼 있는 빅데이터가 정부로 다 넘어가서 거기서 또 정부가 그걸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는. 뭐 추상적으로는 뭐 없는 게 없죠. 사실은 다 그렇죠. 가능한 얘기인데 예. 뭐 지금까지 인터넷 발전이나 이런 IT의 발전이 적어도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통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어쨌든 좀 가령 법을 제정하려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여기에 합당한 법도 만들고 이럴 텐데
뭘 모른다. 아니 좀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가령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사실은 이 교육을 받거나 뭘 해서 네. 일정하게 정보 격차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사실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선거는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인 선거에서도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세계 인류의 어떤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것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 스마트폰 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 맞먹을 정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과대평가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이건 이제 무슨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IT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과대 광고 주기라고 있어요. 네네. 어떤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하나 딱 만들어지면 이걸 과대하게 해석하는 그 주기가 있고 이 주기가 지나면 좀 꺼졌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뭐 이게 이제 사실은 IT 쪽에서는 좀 일반적인 주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초보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존의 데이터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네. 새로운 통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가령 뭐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것이 양적인 변화였다면 그 빅데이터는 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기존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일정한 해답이나 통찰을 주게 될 거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그 예측의 확률을 좀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클레이 셔키 교수가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달라진다.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변화시킬 세상의 변화가 어찌 보면 더 클 수도 있다. 더 본질적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결론은 그거 같아요. 캐캐먹은 비유지만 칼이 문제는 아니죠. 네. 그 칼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 사람의 네. 마인드와 의지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뭐 그게 식칼이냐 살인칼이냐는 칼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고 네. 빅데이터도 결국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단계에서는. 그게 정확한 비유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정말로 이 데이터가 활용이 안 되면 그래서 데이터 배기가스, 뭐 데이터 쓰레기, 이런 용어가 실제로 있어요. 예. 이게 이 빅데이터를 두고 하는 이게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 사용하면 가령 기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류가 처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 가령 이 에너지만 해도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누가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론화가 이제는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인터뷰 내내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음양이 있는 법이죠. 긍정성이 있으면 부정성이 있는 법인데 이 빅데이터가 사람들의 삶을 엄청나게 바꿀 것 같은 그런 예감은 드는데 그 바꾸는 방향이 꼭 긍정적일 것이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려면 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